제발 그만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래요. 창피해 죽겠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미쳐서 웃었다고 수군거렸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나는 분명 웃었다. 하지만 미친 것은 지난 48년간 내 아들이었던 박진우의 삶, 바로 그것이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새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영정 사진 앞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내게 달려온 것은 며느리 수진이었다. 잘 다려진 검은 상복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수진은 내 팔뚝을 악착같이 붙들고 흔들었다. 그 악력에 메마른 살가죽 위로 시퍼렇게 멍이 드는 것 같았다. 남들이 다 봐요.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수진의 눈은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그 눈에 담긴 것은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는 것에 대한 짜증과 분노뿐이었다. 그래, 너는 언제나 그랬지. 내 서방이 내 등골을 빼먹어 사다주는 명품 가방을 걸치고 내 피눈물로 채워준 아파트에서 발 뻗고 잘 때도 너는 이런 눈을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희생쯤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의 안락한 삶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짜증날 뿐인 그런 눈. 나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지도 원망 섞인 고함에 대꾸하지도 않았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다. 까르륵 까르륵. 메마른 목구멍에서 쇠 긁는 소리가 났다. 백가죽이 당기고 허파가 아려왔지만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5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한 그런 해괴한 웃음이었다. 내 웃음소리에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조문객들의 흐느낌도 의례적인 위로의 말들도 심지어 배경으로 깔리던 구슬픈 곡소리마저도 순간 정지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경악과 혐오, 그리고 약간의 공포를 담고 내게로 향했다. 그 시선들 앞에서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평생을 아들의 성공을 위한 배경처럼 무대 뒤의 소품처럼 살았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무대 중앙에 서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우스운 희극인가. 김서방네.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이람. 친척 중 누군가가 소리쳤다. 그 뒤를 이어 아이고 아들 잃은 충격에 실성을 했나 봐. 쯧쯧 불쌍해서 어쩌나. 같은 동정 어린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동정이라. 평생 지겹도록 받아온 그 값싼 동정이 오늘따라 구역질 나게 역겨웠다. 나는 웃음을 거두지 않은 채 텅 빈 눈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의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서글서글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저 미소. 바로 저 미소에 내가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속았다. 어머니, 크게 불려서 효도할게요. 25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하겠다며 반찬 가게 권리금을 빼가던 날 진우는 저렇게 웃었다. 나는 시장 좌판에 앉아 40년을 넘게 김치를 담그고 나물을 무쳤다. 내 손톱 밑에는 시커먼 양념 자국이 떠날 날이 없었고 내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지기 직전이었다.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을 아들은 효도라는 단어로 포장해 앗아갔다. 강남에 으리으리한 아파트 사드릴게요.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38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유일한 내 이름으로 된 작은 빌라를 담보로 잡히던 날에도 진우는 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그가 사다 준 싸구려 옥반지를 어루만지며 이제 고생이 끝났다고,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 빌라가 사채업자 손에 넘어가는 데는 1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어머니 명의로 잠시만요. 금방 해결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45 도박 빚에 쫓겨 내 명의로 온갖 대출과 사채를 끌어다 쓰던 날 진우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저 미소를 흉내냈다. 그 와중에도 그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외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나는 그의 눈물에 또다시 속아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빚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영정 사진 속 진우의 미소가 나를 향해 비웃는 것 같았다. 어머니, 당신은 평생 내 노예였어. 그리고 앞으로도 내 빚을 갚는 노예로 살다 죽게 될 거야. 그렇게 속삭이는 듯 했다. 그 순간 억눌렀던 웃음이 다시 화산처럼 폭발했다. 하하하. 그래, 진우야. 내 말이 맞다.
나는 내 노예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죽었잖니. 나를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족쇄가 너라는 놈이 드디어 사라졌단 말이다. 이게 진짜 미쳤나? 형님, 얘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수진이 우라통이 터진다는 듯 소리치며 내 언니, 영자 언니를 찾았다. 언니는 저만치서 이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경악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눈으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언니가 천천히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나를 흔들고 있는 수진의 팔을 거칠게 떼어냈다. 아가, 그만해라. 형님, 어머니 좀 보세요.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식 장례식에서 웃어요. 시끄럽다. 내 서방 죽은 건 안 됐지만 애미 잡을 일 있냐? 평생 내 서방 뒷바라지 하느라 등골 휜 사람이다. 좀 내버려둬. 언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평생 동생이 아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며 속을 끓였던 사람. 제발 정신 차려라, 영희야. 저놈은 내 아들이 아니라 원수다. 라며 쓴소리를 할 때마다 나는 우리 진우한테 무슨 그런 험한 말을 하냐며 언니를 밀어냈었다. 그런 나를 언니는 유일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내 웃음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할머니를 부르는 앳된 목소리가 들렸다. 내 하나뿐인 손녀 서연이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아이는 슬픔으로 헬쑥해진 얼굴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아빠의 죽음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서연이는 내게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저 아이만큼은 아비 같은 인간이 되지 않기를, 어미 같은 속물이 되지 않기를 매일 밤 기도했다. 할머니? 서연이는 내 웃는 얼굴과 그런 나를 감싸고 도는 언니, 그리고 분노에 차 씩씩거리는 엄마를 번갈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 당혹감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존경했던 아빠의 죽음 앞에서 실성한 듯 웃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19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이었을 것이다. 서연이의 얼굴을 보자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웃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아들에게 저당 잡혀 이 아이에게 제대로 된 할머니 노릇 한번 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회한 덩어리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수진의 악담도 조문객들의 수군거림도 서연이의 혼란스러운 시선도 모두 등 뒤로 흘려보냈다. 다시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이제 웃음기는 완전히 가셨다.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덤덤하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한 눈으로 사진 속의 아들을 마주보았다. 진우야, 내 장례식이다. 내가 남긴 빚으로 치르는 아주 성대한 장례식이지. 평생 내게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나는 내 장례식 비용마저 사채를 끌어다 써야 했다. 하지만 괜찮다. 이게 너에게 쓰는 마지막 돈이니까. 이걸로 너와 나 사이의 모든 빚은 청산된 거다.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애도가 아니었다. 72년 인생을 송두리째 올감했던 지독한 악연과의 완벽한 작별 선언이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박진우의 어머니가 아니다. 비로소 나 김영희의 인생을 시작할 것이다. 내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장례식장의 광기 어린 웃음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하고도 서늘한 미소였다. 아들의 발인 날 하늘은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차가운 겨울비를 쏟아낼 듯한 잿빛 하늘은 내 속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장례식장을 떠나는 운구차를 보며 사람들은 또 한 번 눈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나올 눈물도 터져나올 웃음도 없었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이 지루하고 역겨운 연극의 마지막 장을 무표정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밤새 이어진 조문 행렬 속에서 나는 내내 말이 없었다. 며느리 수지는 내가 또다시 실성한 웃음을 터뜨릴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람들과 나 사이를 막아섰다. 마치 내가 무슨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실소가 터져 나오려는 것을 몇 번이나 참았다. 언니는 그런 내 옆에 묵묵히 앉아 차가워진 내 손을 연신 주물러줄 뿐이었다. 사람들은 내 앞을 지나가며 의례적인 위로를 건넸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기운 내셔야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효자 아들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울릴 때마다 기억의 파편들이 예고 없이 가슴을 후벼 팠다. 어머니, 이 시계 제가 잘 간직했다가 나중에 꼭 금시계로 바꿔드릴게요. 남편이 죽으며 내게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던 낡은 손목시계. 그걸 전당포에 맡기고 나온 20살의 진우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잡았었다. 아들의 첫 학기 등록금을 위해 나는 차마 내 손으로는 팔 수 없어 진우 편에 들려보냈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남편의 혼이 담긴 시계가 아들의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시계는 돌아오지 않았고 금시계는커녕 빚쟁이의 독촉장만 내게 돌아왔다. 진우는 그 돈으로 등록금이 아닌 친구들과의 유흥비와 허영을 샀다. 그 사실을 까마득히 나중에야 알았을 때 나는 남편의 묘에 찾아가 석고대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조문객 중에 진우의 사업 파트너라는 자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번지르르한 양복을 차려입은 그는 기름진 얼굴로 슬픔을 연기했다. 사모님, 박 사장 같은 의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사업도 이제 막 빛을 보려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요. 사업이라는 말에 속에서 천불이 일었다. 진우의 첫 사업. 그것은 내 인생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첫 번째 삽질이었다. 어머니, 크게 불려서 효도할게요. 시장 구석에서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어머니, 제가 호강시켜드려야죠. 25의 진우는 번뜩이는 눈으로 그렇게 외쳤다. 나는 그 눈에 담긴 야망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이 드디어 큰일을 해내는구나 싶었다. 40년간 새벽찬 공기를 마시며 지켜온 반찬 가게. 내 젊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 가게의 권리금을 빼주며 나는 내 모든 것을 거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제발 우리 아들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 사업은 1년도 못 가 처참하게 망했다. 진우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세상이 너무 험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순진했어요. 나는 망연자실한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했다. 괜찮다, 아들아.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 몸만 건강하면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실패가 세상 탓이고 운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무능과 사치 때문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기억의 소용돌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를 현실로 끌어냈다. 어머니,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세요. 수진은 나를 장례식장 구석의 작은 방으로 끌고 갔다. 문을 닫자마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냈다. 이제 발인도 끝났으니 정리할 건 해야죠. 아버님 남기신 재산 아니, 이 사람 남긴 거요. 어머니도 당연히 받으실 권리 있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도 서연이 대학 보내고 살아가려면 막막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몫은 저희가 알아서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나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수진을 쳐다보기만 했다. 유산. 진우가 남긴 유산은 오직 지옥 같은 빚더미뿐이라는 걸 이 여자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평생을 그렇게 제 남편이 가져다주는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살았으니 알 턱이 없겠지. 왜 그렇게 보세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어머니도 양심이 있으시면. 그때였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언니가 들어왔다. 언니는 수진의 말을 가로막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아가, 너는 지금 이 상황에 돈 얘기가 나오니? 내 서방 염도 안 마른 자리에서? 형님이 뭘 아세요? 저희 사정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서방이 30년 넘게 영희 등골 빼먹고 산 걸 내가 똑똑히 봤는데. 너도 마찬가지야. 그 돈이 어디서 나는 돈인 줄 뻔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살았잖아. 언니의 일갈에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곡을 찔린 것이다. 언니는 내 손에 따뜻한 쌍화차 한 잔을 쥐어주며 내 어깨를 감쌌다. 나는 말없이 쌍화차를 마셨다. 뜨거운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속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장례식장을 정리하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와 수진, 서연이가 살던 아파트였다. 나에게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번쩍이는 아파트. 하지만 이 아파트의 대들보 하나, 벽돌 한 장에 내 피와 눈물이 스며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 사드릴게요.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38배 진우는 그렇게 말하며 내 유일한 재산이었던 작은 빌라의 등기 서류를 가져갔다. 담보대출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가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내 이름 석자를 쓰고 도장을 찍으며 곧 강남 며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헛된 꿈을 꾸었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악몽이 되어 돌아왔다. 빌라는 경매로 넘어갔고 나는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되었다. 진우는 그때도 내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사업이 잠시 어려운 것뿐이라고, 금방 해결할 거라고. 나는 결국 언니네 집 골방에 신세를 져야 했다. 그 와중에도 진우는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 내게 용돈이라며 돈 몇 푼을 쥐어주었다. 나는 그 돈을 받으며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나를 잊지는 않았구나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바보 같은 어미였다. 딸깍. 생각에 잠겨 있는데 서연이가 아빠의 서재라며 쓰던 방에서 나왔다. 아이의 얼굴이 이상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서연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색바랜 대출 서류와 붉은 글씨가 선명한 채무 독촉장들이었다. 모두 내 이름 김영희 앞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다. 아빠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상자를 발견한 모양이었다. 어머니 명의로. 잠시만요. 금방 해결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45의 진우는 내 앞에 엎드려 빌었다. 도박 빚에 쫓겨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던 날이었다. 나는 이미 내 명의로 된 모든 대출 한도를 다 쓴 후였다. 더 이상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줄 곳은 없었다. 그러자 진우는 나를 끌고 정체 모를 사무실로 갔다. 흉터 가득한 얼굴을 한 사내들 앞에서 나는 내 신분증을 내밀고 하라는 대로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 무서웠지만 아들이 저들에게 맞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다. 그것이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저당 잡히는 계약서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서연이가 내미는 서류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수십 장, 아니 수백 장은 되어 보이는 종이 뭉치. 그것은 내 지난 20년의 세월이었다. 아들의 허영과 거짓말을 위해 팔아넘긴 내 고통의 역사였다. 서연아. 내 목소리가 메마르게 갈라져 나왔다. 그게 내 아비가 내 할미한테 남긴 유산이란다. 서연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아이는 차마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서 가장 자상하고 능력 있던 아빠. 존경에 마지 않았던 아빠의 추악한 민낯이 이 종이 뭉치들 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거짓말 아빠가 왜 할머니한테? 아이의 흐느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때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온 수진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서류 뭉치를 발견한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다.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며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들이 시어머니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저 서류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이의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곧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를 시간이었다. 내 품속에는 저 서류 뭉치보다 훨씬 더 두껍고 오래된 내 진짜 유언장이자 진실의 기록이 잠들어 있었다.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아파트의 정막을 칼날처럼 갈랐다. 아이는 제 아비가 남긴 배신의 증거들을 손에 든 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 옆에서 며느리 수진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굳어갔다. 애써 외면해왔던 진실의 파편들이 눈앞에서 끔찍한 형상으로 조립되는 것을 목격한 자의 표정. 공포와 불신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그 얼굴 위에서 어지럽게 뒤섞였다. 뭐야 이게 다. 수진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서연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지지는 못하고 허공에서 파르르 떨었다. 마치 독사라도 되는 듯 그 종이들이 자신을 물어뜯을까봐 겁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내 심장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폭풍전야. 모든 것을 터뜨리기 직전의 화산처럼 내 안의 모든 감정은 들끓는 용암이 되어 응축되고 있었다. 40년 넘게 사귀고 사겨왔던 한이 이제 곧 터져나올 참이었다. 수진이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나를 향해 핏발 선눈을 돌렸다. 어머니, 이게 다 뭐냐고요? 당신이 우리 진우 씨 이름 팔아서 사고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아들한테 돈 달라고 들들 볶더니 이제 와서 어디서 이런 종이 쪼가리들을 들고 와서 죽은 사람한테 덮어 씌워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저 여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내게 돌릴 것이다. 자신의 안락한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70 넘은 시어미를 파렴치 안으로 모는 쪽이 훨씬 쉬울 테니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인내의 끈이었다. 평생 나를 올가매던 어미라는 이름의 질긴 족쇄였다. 나는 품 안을 더듬었다. 손끝에 익숙하고도 낯선 감촉이 닿았다. 기름때와 눈물 자국으로 얼룩덜룩한 비닐 커버, 그 안에 든 묵직한 종이 뭉치. 내 40년의 고통이 담긴 역사책, 나의 낡은 가계부였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수진과 서연이 앞에 놓인 번쩍이는 유리 테이블 위로 내던졌다. 퍽! 둔탁하고도 육중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최고급 이태리산이라는 테이블이 금이라도 갈 듯한 소리였다. 수진과 서연 그리고 어느새 다가와 내 곁에 서 있던 언니까지 모두의 시선이 그 낡은 공책에 꽂혔다.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김영의 가계부라고 쓰여 있었다. 1988년부터 2026년 오늘 새벽까지 내 삶의 모든 수입과 지출, 그리고 아들에게 빼앗긴 모든 돈의 내역이 그 안에 있었다. 내 서방놈이 남긴 진짜 유산은 바로 이거다. 내 목소리가 아니었다. 찢어지는 쇳소리, 혹은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원혼의 절규 같은 소리였다. 열어봐. 내년이 그동안 입고 먹고 처바른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란 말이다. 수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나는 한 발짝 다가서며 그녀를 몰아붙였다. 내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핏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1998년 5월 12일. 진호대학 등록금 보태라고 밥한 돈 500만 원. 그 돈으로 내 서방은 첫 학기부터 동아리 여자애들 술 사 먹이느라 등록도 제대로 안 했더구나. 2005년 8월 3일. 진우 첫 사업자금. 내 평생이 담긴 가게 권리금 3천만 원. 그걸로 차린 사무실에 내년이 들락거리며 사모님 소리 들을 때 나는 시장 바닥에서 다시 좌판을 깔고 앉아 콩나물 대가리를 다듬었다. 2014년 11월 20일. 내 서방 외제차 산다고 내 명의로 이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 5천만 원. 내가 그 차 조수석에 앉아 백화점을 드나들 때 나는 버스비 1,200원이 아까워 시장에서 집까지 1시간을 넘게 걸어 다녔어. 나는 가계부를 거칠게 펼쳐 보이며 한 줄 한 줄 피를 토하듯 외쳤다.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돈을 가져가며 진우가 내뱉었던 감언이설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효도할게요. 크게 불려서 갚을게요. 어머니, 저만 믿으세요. 그 모든 거짓말들이 시커먼 잉크 자국이 되어 내 인생을 조롱하고 있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내 집. 남편이 내게 남겨준 유일한 집을 담보로 잡혀 날리고 나중에는 내 퇴직금, 내 노령연금, 심지어는 내 목숨값인 사망보험금까지 담보로 잡혀 사채를 썼다. 전부 다. 내 서방 박진우가. 나는 숨을 헐떡였다. 평생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내자 눈앞이 핑 돌고 현기증이 났다. 수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우리 그이가 나한테는 항상 어머니 편하게 모시고 싶다고 자기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편하게 모셔?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놈이 내게 했던 말들이 뭔지 아느냐? 어머니는 저 없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제가 있으니까 어머니 노후가 든든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괜히 언니 말 듣고 저 의심하지 마세요. 다 어머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에요. 평생을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가스라이팅하고 자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로 만들었어. 내가 낳은 아들이, 내가 내 모든 걸 바친 내 새끼가, 내 절규는 더 이상 수진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싸늘한 한 줌 재가 되어버린 아들을 향한, 그리고 그런 아들을 괴물로 키워낸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바보같이 그걸 다 믿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언젠가는 효도하겠지, 그 헛된 희망 하나 붙들고 내 인생 전부를 저당 잡혔어. 그때였다. 띵동 마이너스. 정적을 깨고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모두의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이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띵동 마이너스 띵동 마이너스. 대답이 없자 초인종 소리는 더욱 집요해졌다. 급기야 누군가 현관문 도어락을 거칠게 흔들고 문을 주먹으로 쿵쿵 두드리기 시작했다. 거기 김영애 씨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걸걸하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 수진과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언니는 본능적으로 내 앞을 막아섰다. 누구세요? 언니가 소리치자 문 밖에서 비웃음 섞인 대답이 돌아왔다. 박진우 씨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입니다. 오늘 발인이라고 해서 조용히 기다려줬더니 아주 깜깜무소식이네. 좋게 말할 때 문 여시죠. 경찰 부르고 일 크게 만들기 싫으면. 사채업자. 진우를 마지막까지 쫓아다니던 지옥의 그림자들이었다. 수지는 그제야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은 듯 아아 하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 풀썩 쓰러져 오열하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상복이 구겨지고 공들여 했던 화장이 눈물과 범벅이 되어 흉하게 흘러내렸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한낱 모래성이었음을, 그리고 이제 그 성이 파도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온몸으로 깨닫는 순간이었다. 쿵, 쿵, 쿵. 문의 진동이 거실 바닥을 타고 내 발끝까지 전해졌다.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누르려 하자 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막았다. 됐다, 서연아. 숨을 필요 없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언니가 영이야, 안 된다. 라며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언니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차피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할 빚이다. 평생을 피해 다녔는데 더는 도망치고 싶지도 않아. 나는 현관문 잠금 장치를 풀었다. 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 2명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온 집안을 훑어보더니 나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어머님. 상중이라 힘드실 텐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계산을 해야죠. 그렇죠? 그들 중 하나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 내 가계부 옆에 거칠게 던졌다. 박진우 씨 앞으로 된 원금만 3억. 이자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보증인 김영희, 당신이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이 아파트 당장 팔아도 모자랄 텐데 앞으로 어떻게 갚으실지 계획은 세우셨나? 사내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날아와 박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 이상 상처 입을 곳조차 남아있지 않은 기분이었다. 나는 텅 빈 눈으로 그들을,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는 수진을, 겁에 질려 하얗게 굳어버린 서연이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의 눈에는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동생에 대한 깊은 연민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지옥의 한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바닥에 흩어진 채무 서류 뭉치와 내 낡은 가계부. 그것은 내 실패한 인생의 증거였지만 동시에 나를 올감했던 모든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의 칼날이기도 했다. 나는 사내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다. 갚겠습니다. 내 아들이 진 빚, 이 어미가 갚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김영희의 이름으로 내뱉는 첫 번째 해방 선언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박진우의 엄이라는 역할극이 끝나고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내들을 향해 내가 갚겠다고 선언한 순간 거실을 가득 메웠던 지독한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생을 나를 짓눌러왔던 거대한 바위를 내 손으로 직접 밀어내는 듯한 처절하고도 장엄한 해방감이었다. 빚더미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빚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송두리째 바뀌었다. 더 이상 아들을 위한 희생양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험상궂던 사내들의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늙은 노파가 겁에 질려 울부짖거나 며느리처럼 실신이라도 할 줄 알았을 것이다. 그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헛기침을 하며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허허, 어머님이 아주 강단이 있으시네. 좋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럼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집부터 당장 처분하셔야 할 텐데. 그때까지 내 뒤에서 묵묵히 서 있던 언니가 나섰다. 평생을 시장에서 억척같이 살아온 언니는 이런 부류의 인간들을 대하는 법을 나보다 훨씬 잘 알았다. 계획이고 뭐고 지금 당장 내놓을 수 있는 건 이 집뿐이요. 법대로 경매에 붙이든 우리가 부동산에 내놓든 할 테니 일단 돌아가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찾아와 사람 겁박하지 마시오. 빚 받는 것도 법 안에서 하는 거지.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니까. 다음번에 또 이러면 그땐 경찰부터 부를 거요. 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서슬이 펄했다.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들 역시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는 않았을 터. 그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챙겨들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죠. 하지만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일주일 안에 집 처분할 계획서라도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바로 차 앞 딱지 붙이러 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쿵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닫고 사라졌다. 지옥의 사자들이 물러가자 거실에는 수진의 처절한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그 울음소리에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연민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아득하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는 수진을 한 번, 그리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는 서연이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일은 이제 끝났다. 영희야, 가자. 언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가계부만이 들려 있었다. 평생 나를 옥죄던 족쇄였지만 이제는 나의 해방을 증명하는 유일한 훈장이었다. 현관으로 향하는 내 등 뒤로 서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나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아비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싶은 마음과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을 터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정했다. 아니다. 너는 내 어미 곁에 있어줘라. 지금 저 사람한테는 내가 가장 필요할 게다. 그것은 수진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핏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고 질긴 것인지 평생에 걸쳐 깨달은 자의 마지막 조언이었다. 좋든 싫든 저 둘은 이제 남겨진 현실을 함께 감당해야 할 모녀였다. 나는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언니와 함께 아파트를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내 지난 72년 인생의 한 장을 마감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정신없이 휘몰아쳤던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언니의 낡은 소형차 조수석에 몸을 싣자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이 솜처럼 무거워졌다. 차창 밖으로 화려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평생을 선망하고 질투했던
그러나 결국은 거대한 허상에 불과했던 그 불빛들을 뒤로하며 나는 언니가 사는 낡은 연립주택으로 향했다. 언니의 집은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다. 손때 묻은 자개장, 빛바랜 벽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물에 내 손발을 씻겨주고 갓 지은 밥에 뜨끈한 국을 말아 내 앞에 놓아주었다. 먹어라.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니. 나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렸지만 억지로 삼켰다. 살아야 했다. 이 지옥 같은 빚을 다 갚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만 했다. 그날 밤 나는 언니가 내어준 작은 골방에 몸을 뉘었다. 등을 대고 눕자 수십 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불면의 밤들이 거짓말처럼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늘 귓가에 맴돌던 진우의 목소리, 어머니, 돈 좀, 어머니, 죄송해요. 그 지긋지긋한 환청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를 짓누르던 아들의 그림자가 사라진 자리. 그 텅 빈 공간에 나는 비로소 나 자신으로 오롯이 존재할 수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진 듯 몸이 가벼웠다.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조차 꾸지 않는 완벽한 휴식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내 가계부와 진우가 남긴 채무 서류들을 본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권했다. 70대 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빚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이 남긴 빚, 내 손으로 다 갚고 갈 겁니다. 편법 쓰고 싶지 않아요. 내 고집에 언니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내 뜻을 존중해 주었다. 그것은 어리석은 오기가 아니었다. 평생을 아들의 그늘에 가려 박진우의 어머니로만 살아왔다. 내 이름 석자 김영희의 이름으로 진 빚은 아니었지만 내 이름으로 그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되찾고 싶었다. 그것은 내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이자 구원의 길이었다. 아파트는 금매로 내놓았다. 죗값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사채업자들을 재촉을 더 이상 견딜 수는 없었다.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진과 딱 한 번 더 마주쳤다. 며칠 사이에 수진은 폭삭 늙어 있었다.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생기 잃은 눈으로 나를 원망스럽게 쳐다볼 뿐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만족하세요? 이렇게 저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셔서. 나는 대답 대신 낡은 가계부를 펼쳐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이 돈의 절반은 내가 썼다. 그러니 너도 내 몫의 책임을 져야지. 길바닥에 나앉는 게 두려우면 지금이라도 내 손으로 돈을 벌어봐라. 나처럼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을 팔든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든 돈 버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 몸으로 직접 깨달아봐.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로 수지는 딸 서연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아파트를 판 돈으로 가장 급한 사채들을 정리했다. 그럼에도 빚은 여전히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언니의 도움을 받아 40년간 운영했던 시장의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다. 나를 기억하는 시장 상인들은 혀를 차면서도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라도 더 얹어주며 나를 도왔다. 몸은 고됐다. 새벽에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앉아 반찬을 무쳤다. 저녁이면 수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예전에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아들의 빚을 갚기 위해 하는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 노동은 온전히 나 김영희를 위한 것이었다. 내 땀 한 방울, 내 노동 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내 인생의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위안과 힘이 되었다. 주말이면 서연이가 가게로 찾아왔다. 아이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마늘을 까고 팔을 다듬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제법 손에 익은 듯 솜씨가 늘었다.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있었다. 아이는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나는 아비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아이의 착한 마음을. 할머니, 이거. 어느 날 서연이는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라며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서연아,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의 빚도 대신 짊어질 필요 없어. 너는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할미처럼 살지 마라. 알았지? 서연이의 눈에 굵은 눈물이 고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것은 아비와 아들을 향한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렇게 한 해가 꼬박 지났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빚은 더디게 줄어들었지만 분명히 줄어들고 있었다. 이듬해 봄, 나는 언니와 서연이의 손을 잡고 남편의 묘를 찾았다. 진우를 낳고 나서는 단 한 번도 혼자 찾아온 적이 없던 곳이었다. 늘 진우의 손을 잡고 와서 당신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거짓된 자랑을 늘어놓기만 했었다. 나는 봉분 앞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가득 따라 올렸다. 여보,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수십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우가 내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의 장례식에서 웃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도 여보, 나 이제 당신 볼 면목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 당신이 내게 남겨준 소중한 집 한 채도 지키지 못한 못난 마누라지만 그놈이 남긴 지옥 같던 빚, 내 손으로 거의 다 갚아가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나 원망하고 편히 쉬어. 나도 이제 좀 편안해지고 싶네. 말을 마치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는 결코 흘리지 않았던 진짜 슬픔의 눈물이었다. 그것은 죽은 아들을 향한 애도가 아니었다. 아들의 노예로 살아야 했던 내 기구한 인생에 대한, 그리고 그런 나를 하늘에서 지켜보며 속을 끓였을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회한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나는 서연이의 어깨에 기대 한참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봄바람이 내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시간이 흘러 또 한 해가 지났다. 지긋지긋했던 빚을 모두 청산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끝이 보이는 희망이 생겼다. 나는 시장 가게를 정리하고 언니와 함께 도시 근교의 작은 텃밭이 딸린 집으로 이사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는 대신 이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텃밭으로 나갔다. 오늘도 나는 언니와 함께 텃밭에 쪼그려 앉아 호미로 잡초를 뽑고 있었다. 흙냄새, 풀냄새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지렸다. 내 손톱 밑에는 여전히 시커먼 흙물이 들어 있었지만 기름때와 양념으로 얼룩졌던 예전의 손과는 달랐다. 이 손은 생명을 키우는 손이었다.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 모종들이 따스한 봄볕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다. 영희야, 허리 좀 펴고 해라. 그러다 또 병난다. 언니의 잔소리에 나는 웃으며 허리를 폈다. 파란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문득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미친 듯이 웃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웃음이 나를 올가매던 과거와의 작별 인사였다면 지금 내 얼굴에 띈 미소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조용한 선언이었다. 주름진 내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온전히 느꼈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저 나 김영희일 뿐이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나는 비로소 나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다. 평온하고 잔잔하게. 내 입가에 번진 미소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며느리, 할머니. 평생을 누군가의 이름으로 살았던 김영희님. 마침내 자신만의 인생을 시작한 그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